55조 원, 2024년에는 2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죠. 이 중에서 한국이 절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세계 1위였던 일본은 현재 17.4%까지 대추락하여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중국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시장을 주무르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특히나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중소형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로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고, LG는 TV, 모니터, 노트북, 태블릿 등의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렇게 높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삼성과 LG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는 동안 많은 수의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점점 세상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데요. 그나마 버티고 있는 세계 일본 디스플레이 기업들로는 재팬 디스플레이, 샤프, 파나소닉 LCD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샤프는 이미 대만 홍하이 그룹에 팔려 나갔고, 그나마도 가능성이 보였던 곳이 재팬 디스플레이였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일본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던 재팬 디스플레이가 도산 위기에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는 일본의 소니, 히타치, 도시바가 합작으로 중소형 LCD 사업을 통합하여 만든 회사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도 삼성과 LG 디스플레이의 놀라운 속도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여 영원히 사라질 뻔하였죠. 그런데 운이 좋게도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싶어하는 미국의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의 LCD 패널을 아이폰에 써주면서 겨우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 재팬 디스플레이에 투자한 지원금만 2조 원에 육박하는데요. 아직도 애플에 1조 원 넘게 갚지 못한 상황입니다. 애플이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팬 디스플레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협상 테이블에서 애플이 점점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죠. 재팬 디스플레이의 지역별 실적을 보시면 북미와 유럽 지역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매출액이 전체의 66%에 육박합니다. 이 중 대부분이 애플의 아이폰용 LCD 디스플레이죠. 그런데 최근 4년간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을 보시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매출액이 줄어드는 동시에 영업 적자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2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올해에도 1조 원 이상의 적자를 이미 기록하였습니다. 주요 고객 중 하나였던 화웨이가 미국의 글로벌 제재로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가 애플의 스마트폰 고가 판매 정책으로 판매량이 빠르게 줄어들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빠르게 악화된 것인데, 보시면 올해 2분기 애플의 점유율은 10%까지 추락해서 중국의 화웨이보다 6% 낮아졌고요. 샤오미와 오포보다는 1%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까지 감소하자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아이폰용 LCD에 올인한 회사이다 보니 최근 스마트폰들에 적용되기 시작하는 OLED는 너무 손 놓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애플의 아이폰조차도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OLED 패널 대부분을 공급받아 쓰고 있고, 기껏 해봐야 애플워치의 OLED 스크린 정도만 재팬 디스플레이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 디스플레이보다 가격도 비싸고 품질이 낮아도 재팬 디스플레이가 만든 OLED라면 무조건 사주겠다는 정도는 해줘야 재팬 디스플레이에 희망이 있을 텐데, 이 확률은 일본의 아베 총리가 트럼프를 배신하고 한국에 공식적으로 고개 숙여 사죄할 가능성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망도 어둡고 현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재팬 디스플레이는 지난달에 하쿠산 공장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5천억 원이 넘는 손실까지 발생시켰는데요. 이는 앞으로 판매가 더욱 하락할 것이라 예상하여 생산 규모를 줄이겠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일본의 샤프가 대만의 홍하이 그룹에 팔려간 것처럼 재팬 디스플레이도 대만의 푸봉 금융그룹에 넘어갈 뻔했죠. 그런데 재팬 디스플레이의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한 것을 깨닫고 결국에는 인수하지 않았고요.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6,800억 원을 투자해주기로 했던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과 홍콩의 헤지펀드 오아시스 매니지먼트마저도 돌연 투자를 철회하였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현재 9천억 원이 필요한데요. 이 중 대부분을 해결해 주겠다던 중국과 홍콩 펀드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게 된 것이죠.
중국의 하베스트 그룹은 자신들이 투자해주는 조건으로 재팬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기업들에 넘기고 싶어 했지만 일본이 이에 반대하면서 투자가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구세주 애플이 긴급으로 1,2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총 2,400억 원을 수혈해주는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여전히 6천억 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본과 해외 언론사들은 현재 도산 위기에 놓인 재팬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대표 언론사 로이터 통신은 재팬 디스플레이를 구제하기 위한 자금 9천억 원 중 75%를 투자해주겠다고 한 중국 투자회사 하베스트 그룹이 투자를 철수한 것은 재팬 디스플레이의 심각한 타격이라며 재팬 디스플레이가 LCD에서 OLED로 전환이 너무 늦었고 애플의 아이폰 판매 감소가 실적을 악화시켰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주들은 중국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였다는 소식에 화가 나 있다며 재팬 디스플레이의 경영진이 중국 펀드들과 협상을 다시 해보고 또 다른 투자자들도 찾아볼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그리고 인도의 편집팀을 둔 기술 전문지 테크레이더는 재팬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11 프로에 사용되는 OLED 스크린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OLED 디스플레이는 상대적으로 비싸고 가격대가 높은 제품들에 장착되고 있으며 현재 애플은 삼성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는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을 보유한 일본인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요. 지사시에 살고 있는 46세 남자는 중국 펀드가 투자를 철회해서 놀랐다며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의 설명을 듣고 나서 주식을 팔아버릴지 고민해야겠다 라고 전했고요. 도쿄에 거주하는 75세 일본인은 재팬 디스플레이 경영진들이 운영 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며 다시 일어서기 힘들 것 같다. 일본인들조차 재팬 디스플레이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을 전했습니다. LCD는 좋게 말하면 오래되어 기술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구식 기술로 OLED가 시장을 장악할 것이라는 것이 절대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디스플레이 중에서 80% 이상이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고요. LCD보다 OLED가 에너지 효율이 좋고 햇빛 아래에서 더 잘 보이며 더 얇고 더 잘 휘어지고 구조도 단순해서 향후 원가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개별 픽셀들이 각자 빛을 내기 때문에 LCD보다 화질이 압도적으로 뛰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팬 디스플레이는 LCD에 거의 전부를 쏟아부었죠. 이제는 매출 60% 이상을 담당하는 애플까지 아이폰 디스플레이를 OLED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재팬 디스플레이는 OLED 대규모 공장을 설립할 돈이 없습니다. 애플에게 2조 원을 빌려서 아직도 1조 원 이상의 빚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최근 2년 만에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투자는 고사하고 살기 위해서 9천억 원이 필요한데 중국 펀드가 이마저도 투자 철회 결정을 내려버리면서 재팬 디스플레이가 더 이상 버틸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 의문입니다. 어제도 재팬 디스플레이 주식 가격이 하루 만에 10% 넘게 폭락하였는데요. 최근 5년 6개월 동안 무려 92.5%가 폭락하였습니다. 2014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재팬 디스플레이의 기업 가치는 최근 5,600억 원으로 쪼그라든 것이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에서 기업은행, 넷마블, KT 정도의 기업이 5년 반 만에 보령제약, 세방전지, CS윈드 정도의 사이즈로 축소된 것입니다. 재팬 디스플레이의 츠키자키 요시유키 CEO는 9월 30일자로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나기로 하였고 일본 내에서만 1200명 정도의 재팬 디스플레이 직원들이 해고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과 관리직들의 급여와 상여금이 감액되죠. 대표는 60%, 일반 사원의 상여금은 15% 차감되는 등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감이 오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회사를 살리려면 애플이 2,400억 원 정도가 아니라 최소 7천억 원 정도를 투자해주거나 일본 정부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자금을 수혈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삼성과 LG의 기술력에 밀려 완전히 낙오된 재팬 디스플레이가 미국과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한나라의 수장이었던 아베 총리에게 그동안의 직무 수행에 대해 수고했고 그의 건강이 얼른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격식 있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해외 주요 언론들에서는 아베 7년 8개월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영혼을 판 위선자라며 친트럼프 외교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고, BBC 방송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역사 수정주의 국가주의자라고 평가했죠. 그리고 수많은 언론은 아베가 남긴 대내외 과제를 해결할 일본의 차기 총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고 있는데요.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대세론이 굳혀진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에 열릴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내부 각 파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스가 총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죠. 하지만 일본 국민들은 자신들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파벌의 이합 집산으로 총리가 선출되는 상황을 거세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민당이 이번 총재 선거에서 당원 투표를 제외하겠다고 밝혀 담합 총리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죠. 현재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자민당 의원의 60% 가까운 지지를 확보했는데요. 이런 갑작스러운 스가 독주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책을 안정적으로 계승해야 한다는 당내 지도부 생각이 반영됐다고 일본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반면 유권자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차기 총리 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했지만 현재 스가 독주의 판세를 뒤집기는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약식 선거 때문인데요. 약식 선거는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국회의원과 각 도도부연 지부연합회 대표만 참가하는 선거입니다. 이번에 당원 투표를 제외하기 때문에 대중 선호도는 투표에 반영되지 않는데, 이시바 전 간사장의 경우 자민당 내부 국회의원 지지 기반이 약해 당선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아베의 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시바 전 간사장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결정하면 안 된다며 당의 방침에 항의했고, 이시바파의 한 간부도 당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담합 총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며 분개했다고 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스가 관방장관에 대해 톤 다운된 제2의 아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아베보다 덜 공격적이지만 아베의 정책 기조를 충실히 계승할 것이고, 경제 정책에서도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것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라는 꼬리표를 벗어나지 못하는 스가 요시히데는 대체 어떤 인물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일각에서는 스가 관방장관이 아베보다 좀 더 부드러운 이른바 마일드 아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벌이 없는 생계형 정치인이란 점 때문에 기존의 아베 정권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고, 결국 아베와 크게 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을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의원으로 곧장 입성한 다른 유력 정치인과 달리 스가 관방장관은 요코하마 시의원 출신으로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맥은 넓지만 확실한 지지 기반이 없어 막강한 권한의 아베 계열을 등에 업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라종일 전 주일대사에 따르면 일본의 관방장관은 재임 기간 해외는 물론 도쿄를 떠날 수 없다면서 그만큼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한 셈이라고 설명했죠. 무엇보다 통상 사람이 바뀌면 그에 따른 변화가 있기 마련이지만 스가 관방장관은 기본 바탕이 아베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베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금융시장에선 차기 정권이 현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시티그룹은 유력 총리 후보인 스가 체제에서 일본의 경제정책은 아베노믹스 2.0의 연장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책의 연속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아베노믹스가 일본의 경제 상황을 암울하게 만들었는데,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아베노믹스를 그대로 답습해 일본의 경제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때 아베노믹스는 일본 경제에 잠시나마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착시 현상을 만들었지만 코로나19 역풍을 계기로 인위적인 경기 부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었는데요. 기업의 실적 회복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구상이 꼬였고 결국 일본 경제를 더욱 망쳐놓았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임금 인상인데, 오히려 근로자 1인당 월급은 2013년 1월 26만 9,937엔에서
올해 5월 26만 8,789엔으로 되려 줄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률까지도 아베 총리의 취임 당시 0.8%에서 올해 1분기엔 0.9%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죠. 이런 모습에 아베 총리도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끝났다는 걸 의식한 듯 올해 들어선 한 번도 해당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등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후임 총리는 중앙은행의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워졌죠. 이에 일본 내부에서는 구조개혁과 디지털화 등 생산성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걱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장점이었던 일본의 내수시장도 위기를 맞았는데요. 아베는 일본의 내수시장 축소를 막기 위해 저출산 대책을 정책 우선순위에 놓았음에도 지난해 출생아 수는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역시 거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4년 도쿄 집중도 개선, 2015년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를 통한 성장 분배 선순화 등 핵심 정책도 미해결 상태인데요.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고령화마저 이미 심각한 수준을 넘겼습니다. 2018년 7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 선을 넘어섰죠. 즉 일본 인구 5명 중 1명은 70세 이상의 고령자인 셈입니다. 이런 일본의 경제 상황과 고령화로 인한 영향은 서민들은 물론 일본의 범죄 조직인 야쿠자까지도 궁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쿠자는 조직을 떠나면 대개 취업의 벽이 기다리는데 특히 중장년층은 일자리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입니다. 또 생활보호수급도 바로 인정되지 않아 다시 조직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일본의 대표적인 일간신문인 아사히신문에서 일반 서민도 아닌 우리나라로 치면 깡패, 조폭에 해당하는 야쿠자들이 대부분 곤궁한 생활을 하고 있고 그 숫자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라는 보도를 하자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아이러니하게 한국의 치안에 다시 한 번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야쿠자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을 뿐더러 야쿠자로 인한 문제가 늘 새롭게 생성되고 있어 일본의 대표적인 언론에서 보도까지 하는데 바로 옆 나라 한국에서는 어떻게 야쿠자 같은 범죄 조직으로 인한 문제가 거의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깜짝 놀랄 지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은 치안 관련 각종 평가에서 늘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분석 사이트 누베오와 OECD 기준 각종 평가에서는 한국이 꾸준히 세계 치안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치안이 안전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보니 평상시엔 잘 못 느끼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죠. 해외 유명 관광지에선 자정이 될 무렵 대부분의 가게가 강도와 같은 문제 때문에 문을 닫지만 한국의 밤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번화가에 나가면 24